드브로이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시죠. 우리가 원자 이론에서요, 고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 가군동량은 m이 V인데 이것이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h바의 정수를 가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 풀었더니 잘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얘가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이제 드브로이. 드브로이는 아인슈타인 이론에 심취했던 사람인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크게 두 가지 발견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광량자설이에요. 광량자설에 가면은 E는 HU가 되죠. 그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에 가면은 E는 MC제곱이죠, 그죠? 이것이 1번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특히 광자인 경우에는요, 광자는 특별한 입자라서 질량이 제로예요. 얘가 0이 돼버려요. 이게 날아가 버리게 돼. 2제곱은 PC제곱이니까 2는 어떻게 되냐면은 PC가 돼. 그래서 광자인 경우에 특수상대성 이론에 하면 2는 PC가 돼. 이 두 가지 식으로 또 무엇을 유도해낼 수가 있냐면은 PC는 HU가 되겠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C는 어떻게 되냐면은 남다류예요. C는 그러면은 PC 대신에 PC 대신에 남다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U가 없어지게 돼요. 그럼 무슨 식을 얻게 되냐면은 P는 람다분의 H라는 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어떤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냐면 P는 람다분의 H라는 식을 얻게 돼요. 자,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에요. 파동. 그리고 파동은 파장을 정의할 수가 있겠죠. 파장을 정의할 수 있는 파동이 있는데, 이 빛이 간혹 가다가 입자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입자처럼 행동을 해서 뭐를 가질 수가 있냐면은 P라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파장이 남다인 빛이 입자처럼 행동했을 때 운동량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를 나타내 준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다분의 H 해주면 됩니다. 드브로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정반대의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인슈타인은 파동이라고 생각이 됐던 빛이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면 드브로이는 반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입자라고 생각이 됐던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입자인 전자는 운동량을 가질 수가 있겠죠. 운동량. 그리고 얘가 파동처럼 행동, 파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 파장을 어떻게 요구할 것이냐? 이렇게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하고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건 수학적으로 매우 간단한 식이죠. P하고 남다를 바꿔버리면 되지만, 수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식이지만 물리학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파장이 남다의 파동이 입자처럼 행동할 때 운동량은 남다분의 H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전자는 입자인데 운동량을 갖고 있어요. P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하면은 파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파장이 P분의 H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얘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소 원자를 보면은 핵전자량이 있고 원자가 이제 돌 거예요. 궤도 반경을 내가 R이라고 해봅시다. R. 궤도 반경 R 주위를 입자인 전자가 도는데 드브로이 입장에서는 얘가 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자가 아니고 파장이 남다인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 뭐를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파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라고.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원래 자리로 계속 돌아와야 돼. 그래야 계속 돌면서 보강 간섭을 하지. 여기 약간만 페이즈가 시프트 차이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계속 돌 거라는 거지. 계속 돌면서
상세 간섭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파동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반경이 R인 원 주위를 도는 파동이 있다. 그 파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식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은 요 원 둘레 주위 있잖아요. 길이가 2πr이죠. 2πr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요 파동이 이 V자가 파동처럼 행동했을 때의 파장의 정수배가 되어야만 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파동이라고 하면 그 남자 대신에 뭘 썼겠어요? 자기의 물질파 이론에 파장을 썼어요. P분의 E. 그리고 P는 보존 역학이냐면은 M이 V죠. M이 V는 왼쪽으로 옮겨주고요. 2파이를 오른쪽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이런 식을 얻게 돼. 그리고 H를 2파이로 놔두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H바라고 그래가지고서 앞서 보호가 주장했던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가 주장했던 주장의 핵심은 뭐죠? 가근 용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근 용량이 왜 H바의 정수배가 되었냐가 질문이 났잖아요. 그것에 대한 드브로의 해답은 뭐죠? 얘가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 파동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 원 둘레의 길이가 5랑 같아야 되죠?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이 정수하고 이 정수가 같은 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보호의 주장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물질파 이론이라고 불러요. 입자라고 생각이 됐던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물질파 이론이라고 불러요. 이건 근데 아직 썰이야, 썰. 말로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정말로 그런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때 다비슨하고 점어가 등장해서 실험적으로 딱 드브로의 이론을 증명을 해요. 이거를 한 장씩 가져갈래? 다비슨과 점어가 어떻게 드브로의 이론을 증명을 했는지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먼저 여기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자주 등장하죠. 그죠?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요, 코일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열전자가 방출이 돼요. 이 열전자를 가속시켜주기 위해서 전압이 걸려진 플레이트를 설치합니다. 이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 전자가 가속이 되겠죠. 이 전자의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 컨트롤이 될 수가 있냐면은 여기 걸어준 전압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겠죠. 전압을 크게 걸어주게 되면 이 전자가 여기 나왔을 때 키네틱 에너지가 클 것이고, 작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 전자가 작은 키네틱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키네틱 에너지를 컨트롤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뭐가 있냐? 니켈 금속을 여기다 깔아놨어. 니켈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니켈 원자가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자를 튀겨놔요. 그럼 전자가 튀겨나가겠죠? 이쪽 방향으로 튀어나갈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 튀어나갈 수 있고, 뭐 어떤 방향 다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거를 어느 방향으로 튀어나가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디텍터를 설치해 줬어요. 어느 방향으로 제일 많이 전자가 튀어나가는가를 이 디텍터에서 측정을 했어. 이 전압을 바꿔주면서 어느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측정을 했더니 각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 실험을 했어. 특히 다비슨 점어는 54V로 전압을 걸어줬더니 몇 도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가냐면은 50도에서 가장 많은 전자가 튀어나간다라는 실험 결과를 얻게 됐어요. 이 실험 결과를 이용하면은 드브로이의 이론을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먼저 전자가 어떤 주기적으로 배열된 원자를 튀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를 니켈 원자를 내가 주기적으로 이제 그려놨다. 그리고 니켈 원자와 니켈 원자 사이의 거리를 내가 D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어떤 파장이 남다인 파동을 쏴줬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산란이 되어 나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란이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산란되어 나가는 빛이 보강 간섭을 하는 조건을 찾을 수가 있어. 요의 각도가 8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게 수선의 이게 D거든요. 이게 수선의 발을 그려주게 되면 이게 뭐냐면 바로 경로차가 되겠죠. 요 길이가 요 빛과 요 빛의 요 파동과 요 파동의 경로차에 해당해. 요 길이가 D라고 그랬거든요. 요 각도가 파이라고 그랬거든요. 가려서 요 경로차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D sin 파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경로차가. 보강간섭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요 파장이 남자였다고 그러면 남자의 정수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보강간섭을 해주기 위해서.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이제 n은 정수기 때문에 1도 될 수가 있고 2도 될 수가 있고 뭐 다 가능해요. 근데 가장 큰 픽을 주는 것은 웨이브 이론에 가면은 n이 1일 때가 가장 큰 픽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n이 1이라고 그러면 몇 식에다 n이 없어지게 되겠죠? 몇 식에서 n이 없어지고요. D를 만약에 안다. 니켈 원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알면은 이게 각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이게 길이가 2.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로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니켈 원자의 사이는 엑스레이 회절 패턴을 이용을 해서 요 D 사이 거리가 2.15 곱하기 마이너스 10승미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그다음 아까 얘기했었지만 몇 도라고요? 54V를 줬을 때 50도에서 가장 많이 픽이 보여진다 했잖아요. 세프탄 측정을 했어. 측정을 했는데 이게 몇 도냐면은 50도였다. 그럼 이 두 결과로부터 뭘 계산할 수가 있어요? 파장을 구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파장을 구해보면 얼마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뒷페이지 1.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로 계산이 되어져 나온다. 다시 말하면 뭔가를 싸줬어. 어떤 주기적으로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시스템에 뭔가를 싸줬어. 그럴 때는 50도에서 보강 간섭을 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 그 뭘 싸준 거가 파동으로 했을 때 파장을 계산할 수가 있었다. 시간의 10승미터. 이게 첫 번째 방법으로 파장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도 파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누구 방법을 사용하냐? 바로 드브로이의 식을 이용해서 파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드브로이의 이론에 하면은 남다는 P분의 H이기 때문에 뭐를 알면 파장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드브로이는 모멘텀을 알면 남다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멘텀은 무엇에서 결정이 되죠? 여기 볼티지에서 결정이 되죠. 이 입자가 가속이 되어 나왔을 때의 모멘텀은 무엇에서 결정이 되냐면 여기 얼마의 전압을 걸어주냐에서 결정이 된다. 그 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될까요? 이 전자기 바깥으로 나오면 키네틱 에너지를 가질 수 있고요. 키네틱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EM분의 P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 튀어나왔을 때 전자 키네틱 에너지. 근데 그 키네틱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얻는 거죠? 이 전압차를 건너오면서 키네틱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 전자의 저대량 위에다가 걸어준 전압 54V를 이게 54V가 되죠. V를 걸어주게 되면 우리가 그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는 P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54V예요. 그 다음에 전자의 전해량 있잖아요. 전자의 전해량은 얼마냐면은 1.6 곱하기 10^-19 정도. 이거 책 여기 프린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의 전해량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모멘텀을 구할 수가 있어요. 모멘텀 구한 값을 어디다 대입한다고요? 여기다 대입한다. 그래서 남자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67 곱하기 10-10승미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장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 50도에서 산란을 한다. 50도에서 보강 간섭을 한다라는 조건에서 1번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면은 그 파장이 1.65 곱하기 10^-10승미터가 나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예로부터 구하는 거예요. 볼티지가 54V다. 그럼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 드브로이 릴레이션에서 모멘텀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드브로이 릴레이션이 맞다 그러면 P분의 H가 파장이 돼서 그에 같은 1.67 곱하기 10^-10승미터에 비슷하다는 값을 갖다라는 비슷하다. 이 실험으로부터 드브로이 이론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비슨과 저머가 실험을 했어요. 데이비슨과 저머.
그 다음에 프린트물에는 또 다른 수정 결과가 있어요. 여기 프린트물에 보면 오른쪽에 까만색으로 된 그림 있잖아요. 여기 알려져 있고 여기 어떤 회절 패턴이 보여요. 여기도 회절 패턴이고요. 여기 위에는 무슨 회절 패턴이냐면은 X선 회절 패턴이에요. 이건 일렉트론 회절 패턴이야.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엑스레이는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파동이 회절 패턴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파동이니까. 근데 아래쪽은 뭐를 쏴줬냐면은 전자를 쏴줘서 얻은 회절 패턴이에요. 거의 비슷해. 모양이 비슷해. 그러니까 전자도 회절 패턴을 보인다라는 실험이죠. 전자도. 예전에도 했지만 회절 패턴을 보인다라는 얘기는 이건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얘기다. 두 개가 구분이 안 돼. 엑스레이 회절 패턴이나 전자 회절 패턴이나. 다시 말하면 전자도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인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 실험을 누가 했냐면은 데이비슨하고 톰슨이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비슨도 노벨상을 타고 톰슨도 노벨상을 타고 이 톰슨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톰슨이야. 여러분들이 아는 톰슨은 뭐죠? 전자를 발견한 사람으로 유명하잖아. 이 실험을 한 톰슨은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노벨상을 타고 아들도 노벨상을 타는데 그 이유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 톰슨은 뭐로 노벨상을 탄 거죠? 음극선이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가리켜서 노벨상을 탔잖아요. 아들 톰슨은 뭘 보는 거죠? 그 전자가 회절 패턴을 보인다.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서 노벨상을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데이비슨은 어떤 데이비슨을 하냐면은 요 실험 있잖아요. 요 실험이 누가 데이비슨하고 저봉한 실험이에요. 데이비슨은 이 실험도 하고 회절 패턴도 얻는 실험을 했어. 둘 다 한 거예요. 이 사람도 노벨상을 달려있어요. 자, 그래가지고서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면은 파동이라고 생각이 됐던 빛이 입자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입자라고 생각이 됐던 전자도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은 파동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도 파동이라는 거죠. 그거는 파동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물질파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파동이라는 것은 물리학자들에게 익숙한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파동이라고 하면은 그 파동을 뭐로 기술한다고 그랬냐면은 파동 함수로 기술한다고 했잖아요. 파동 함수. 이 파동 함수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파동 방정식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파동 함수를 구한 이런 얘기를 계속해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X와 T 의미는 뭐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퍼져나갈 때 독립변수에서 X와 T가 필요한 것이고 Y가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물리량이 퍼져나가는 거가 바로 Y야. 퍼져나가는 물리량이 Y. 자, 근데 지금 전자를 보고 있어. 전자를. 근데 전자도 파동이라는 거야. 전자도. 물질파라는 파동이라는 거야. 그럼 똑같은 질문을 해줄 수가 있어. 전자도 파동이니까 얘를 표현해주는 파동 함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보통 양적학에서는 그냥 푸사이 파이 X 이렇게 있어요. 얘가 있을 거라는 거야. 얘가. 뭔지는 몰라도 얘도 파동이라기 때문에 얘도 파동 함수로 기술이 되어야 될 거라는 거야. 얘도 X와 T의 함수고 어떤 값을 가질 거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얘도 어떤 파동 방정식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얘를 풀 거라는 거예요. 그 파동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르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얘는 뭐로부터 구하냐면은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얘를 풀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줄 수가 있냐면은 요 파동 방정식은 아까 잊어먹었는데 저 파동 방정식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게 이미 알려져 있던 파동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은 얘를 풀려면 요 파동 방정식을 풀고 물질파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걸 유도할 거거든. 얘로부터 이제 구해야 되는데 질문은 그렇다면은 좀 이상한 게 얘도 파동 함수고 얘도 파동 함수니까 얘를 굳이 복잡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왜 푸냐는 거죠. 그냥 얘를 풀면 되지 않는 거지. 얘도 파동이고 얘도 파동인데 얘가 얘를 만족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그냥 얘를 풀어서 하면 되지 왜 새로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반드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이 파동 함수가 지수라는 파동하고요. 요 물질파를 표현하는 파동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 물질파라는 전자파는 무슨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앞서 방금 얘기했던 드브로이 관계식을 만족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드브로이에 의하면은 자, E는 어떻게 되죠? E는 EM분의 P제곱이죠. 그 포텐셜이 없다라고 그러면. 근데 아인슈타인 릴레이션 하면 E는 어떻게 되죠? E는 HU예요. 그죠? 그리고 드브로이 릴레이션에 P가 어떻게 되죠? 남다분의 H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브로이에 의하면 저희가 H가 날아가고 이 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브로이에 의하면은 물질파라고 하는 파동은 드브로이 릴레이션 바로 이 식을 만족해야 돼요. 이 식에 의미하는 바는 뭐죠? 파동이라고 하면은 주파수가 있을 것이고 파장이 있을 거예요. 파동이라고 하면 언제나 주파수가 있고 파동이라고 있을 텐데 주파수하고 파동이 지멋대로가 아니라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해줘야 돼. 주파수와 파장 사이에는 반드시 이 식을 만족을 시켜줘야 돼. 드브로이에 의해서 물질파는. 그런데 이 파동 함수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흔히 알고 있는 소리라거나 빛 얘도 파동이 있고 파장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 식을 만족시켜야 할 이유가 없어. 얘는. 여기서 말하는 파동은 드브로이 관계식을 다시 말하면 이 식을 만족시켜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파는 반드시 이 식을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파동 방정식이 있거든요. 이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파동 함수를 구해요. 그럼 얘도 파장이 있고 주파수가 있을 텐데 이 방정식을 풀어서 만든 파동 함수는 얘를 만족시키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얘를 만족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아예. 그러나 우리가 구한 이 파동 함수는 뭐를 만족시켜줘야 되냐면은 반드시 이 식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바로 그 일을 한 거라는 거야. 슈레딩거 방정식이 한 일은 뭐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곧 유도할 텐데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파동 함수는 어떤 식을 만족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냐면은 바로 드브로이 릴레이션을 만족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유도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세우고 그 식으로부터 얘를 이제 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한 얘는 반드시 무슨 식을 만족하게 되어 있냐? 드브로이 릴레이션을 만족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의 의미. 다시 말하면은 왜 파동 함수를 이런 식으로 쓰냐면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적으로 퍼져나가고 공간적으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Y의 의미가 뭐냐면 Y의 의미가. Y는 뭐냐면은 퍼져나가는 물리량을 Y라고 표현했어요.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음의 압력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Y가 음의 압력이에요. 이게 빛을 나타내는 파동 함수랑 빛은 뭐가 퍼져나가는 거냐면은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예요. 질문은 그럼 얘는 뭐냐는 거지. 얘는 뭐가 퍼져나가는 거냐는 거야. 뭔가가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퍼져나가는 건 맞는데 얘가 뭐냐는 거지. 얘의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야. 얘에 대해서는 아무도 증명한 사람은 없어. 얘가 뭐야만 된다라고 증명한 사람이 없고 제안한 사람만 있어요. 제안한 사람. 누가 제안했냐면 막스 본이라는 사람이 저것의 의미에 대해서 제안을 했어요. 의미는 뭐냐면은 파동함수의 제곱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 위치와 그 시간에서 전자를 발견한 확률이다. 로
해석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 이것이 현재 양자역학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코펜하겐 학파의 해석이에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하고 실제로 잘 설명한다는 거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근데 요런 해석에 대해서 파동함수를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자라는 요 해석에 대해서 극심히 반대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 확률이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든 슈레딩거조차도 이런 해석을 되게 싫어했어. 근데 지금 주류 양자역학자들은 이 해석을 따르게 돼요. 저건 이제 코펜하겐 학파 해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파동함수는요, 아무 꼴이나 될 수가 없어요. 파동함수는 아무 꼴이나 될 수가 없어요. 일단 파동함수의 제곱이 확률이니까 이 함수의 꼴에 제한이 걸려요. 어떤 제한이 걸리지?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확률을 제곱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더하면 얼마나 돼요? 1이 나와야 돼. 아무 함수나 되면 안 돼. 1이 나와야 돼. 1. 따라서 이 함수는 무한히 발산하는 함수가 아니고 수렴하는 함수가 되어야 돼. 예를 들면 파동함수가 이게 x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닫혀 있어야 돼. x가 무한대로 가거나 y가 무한대로 갈 때 닫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걸 더했을 때 파이나이트한 값을 갖지. 예를 들어서 닫혀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일정한 값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접근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로 발산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이게 닫혀져 있어야 돼. 그래야 확률적인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 이게 뭐 이건 당연하겠지만 확률이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구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 함수 값에서 두 값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제한 때문에 요것에 대한 조건이 이제 쫙 나오게 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제곱했을 때 이게 나와요. 그 조건을 우리가 이제 곧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금 할 일은 뭐냐? 얘를 슈레딩거 방정식부터 풀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관한 걸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처음부터 좀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되는 것을 내가 설명을 해주긴 할 거예요. 근데 책에 나와 있는 설명 방식은요, 잘못된 거예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제대로 유도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유도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면은 일단 대학에 가서 물리학과를 간 다음에 물리학과 가서도 또 입자 물리학을 전공하게 되면은 대학원 정도 가면은 아마 제대로 유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으로 유도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유도하더라 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잘못된 유도 방식이야. 자, 어쨌든 일단 어떤 입자가 있거든요. 자유 입자가 있어요. 자유 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입자긴 하지만 파동처럼 행동을 해. 파동처럼 행동을 해서 파장이 남다인 물질파로 행동한다고요. 그러면 파장이 남다인 물질파는 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돼요. 파동함수는 일반적으로 x와 t의 함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할 때 얘를 갖다가 어떻게 놓고 유도하냐면은 이것이 두 함수의 곱을 표현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요. 얘는 스페이셜 파트도 있고 템포럴 파트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얘를 갖다가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먼저 풀어. 그런 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이것이 만족해야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놓은 것이 아니고 요 파트가 만족해야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하게 되겠어요. 시간의 항이 없어. 그래서 파동함수에는 원래 시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스페이셜 파트를 담당하는 얘가 만족해야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파장이 남다른 어떤 물질파가 있다. 그 파동의 파동함수는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수학책에 찾아보면은 파장이 남다인 함수는 대충 이런 함수예요. 이런 꼴이야.
파장이 난다는 함수, 뭐 예를 들어 사인 남다분의 2파이 x 뭐 이런 식으로 파장이 남다인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혹은 뭐 코사인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뭐 이거든 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예를 들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이 남다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먼저 얘를 풋사이드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봐요. a가 있고 남다분의 2파이가 있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한 번 더 미분, 한 번 더 미분해요. 그러면은 코사인 한 번 미분하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a에다가 남다분의 2파이가 한 번 더 나오니까 제곱이 되고 사인, 코사인 다시 이제 한 번 변해서 다시 사인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시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죠? a에다가 사인 남다분의 2파이 보니까 원래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마이너스 남다분의 2파이의 제곱에 풋사이 x는 dx 제곱에 d제곱 풋사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파장이 남다의 물질파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는데 쭉쭉 가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식으로 얻게 되면 이 식으로 얻게 돼요. 두 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디자인됐다고 그랬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 해는 드보로이 릴레이션을 만족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드보로이 릴레이션이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가 여기에 들어가. 드보로이에 의하면은 남다는 P분의 H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남다가 돼. 여기 남다에서 P분의 H가 어딘지 요 단계에서 드보로이 릴레이션에 관한 정보가 여기에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한번 다시 써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기억해줘야 돼. 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고 그랬죠? 슈레딩거 방정식 푼 해는 드보로이 릴레이션을 만족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할 때 요것에 관한 정보가 어딘가에서 들어가야 돼요. 어디서 들어가면 바로 요 단계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들어가서 식을 얘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빼기 h제곱에 4파이 제곱 p제곱 풋사이 x가 되겠죠. 자, 여기서 양변에 몇을 곱하게 되냐면 마이너스 8파이 제곱 n h제곱 마이너스 8파이 제곱 n에 몇을 곱하냐면은 h제곱을 양쪽에 곱해요. 여기다가도 빼기 8파이 제곱 n에 h제곱을 곱해요. 자, 왜 곱하느냐? 왜 곱하느냐? 여기서 4파이 제곱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2가 남죠. 2n이 되죠. 그죠? 여기 h제곱, 여기 h제곱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지죠? 빼기 8파이 제곱 m에 h제곱에 dx의 제곱에 d제곱 풋사인은 다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없어지면 2n분의 p제곱에 풋사인 x가 나온다는 거죠. 왜 얘를 곱했냐면요.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곱한 거죠. 그럼 얘를 왜 만들어줬냐? 왜 만들어줬냐면은 우리가 토탈 에너지는 고전력하게 하면은 토탈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죠. 근데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죠? 2분의 mv의 제곱 플러스 v인데 2분의 mv의 제곱 또 뭐랑 같은 거죠? 2m분의 p제곱. 이게 키네틱 에너지라는 거죠. 그럼 요 식에서 요거랑 요랑 같거든. 그럼 요 식에서 2m분의 p제곱은 2 빼기 v로 바꿀 수가 있어요. 2 빼기 v. 그래서 얘 대신에 뭐를 바꿔줄 거냐면 2 빼기 v의 풋사이 x로 싹 바꿔지게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 이항만 해주면 끝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v 곱하기 푸사 x를 왼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얻는 식은 빼기 8파이 제곱 h제곱 플러스 v 곱하기 푸사이 x는 2 곱하기 푸사이 x. 이게 결론이야. 이게 슈레딩거 방식. 근데 여기서요, 이걸 또 살짝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은 8파이 제곱이니까 2 곱하기 4파이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2 곱하기 4. 근데 얘가 뭘까요? 얘는 h파이 제곱인가요? h만 어떻게 정해야 한다고요? 2파이분의 h라고 그랬기 때문에 h파이 제곱은 4파이 제곱 h제곱. 이 식은 어떻게 써주면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2n분의 h파이 제곱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양자역학에서는 이것이 키네틱 에너지 파트다. 이것이 포텐셜 에너지 파트다. 그러면 토탈 에너지가 나옵니다. 2n분의 h파이 제곱이 2n분의 p제곱에 해당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식을 풀 거라는 거죠. 푸사이 x가 파동함수인데 걔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방정식을 풀어서 구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유도 방정식은 잘못된 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잘못됐느냐? 첫 번째 단계부터 잘못됐어. 첫 번째 시작부터. 시작을 어떻게 했지? 시작을 파장이 남다인 파동함수는 이렇다라고 봅니다. 이렇다 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었죠, 그죠? 네. 파장이 남다인 물질판 이렇다 하고 시작했잖아.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왜 이렇게 놔야 되나? 왜 이렇게 놔야 돼? 사실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놔야 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사인 남다인 실제로는 파장이 남다인 아무런 포텐셜을 느끼지 않고 그냥 쭉 날아가는 자유자, 파장이 남다인 자유자의 파동함수는요 이렇게 표현돼. 이렇게 얘가 아니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복소 함수야. 복소. 일반적으로 파동함수는 복소수 함수예요. 근데 이걸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왜 파장이 남다인 자유자의 파동함수가 이런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기가 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에서 다루진 않을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첫 단계부터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냐 그걸 질문하고 지금 대답을 못한다.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는 맞아. 결과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계속 이거를 풀 거라는 거죠. 요 방정 파동함수 전자가 있으면 얘가 파동처럼 행동을 해. 그러면 그 파동함수를 푸사이 x라고 하자.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걸 풀겠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못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실제로 얘를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 얘를 88이 되는 거잖아. 얘를 실제로 풀어보려고 그래. 근데 처음 풀어보니까 가장 간단한 케이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가장 간단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얘가 0인 케이스가 가장 간단해요. 자, 앞으로 할 일은 뭐냐면 계속 주구장창 얘를 풀 거야. 주구장창 이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푸사이를 풀 텐데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어느 포인트냐면 바로 이 포인트. 어느 경우든지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거를 푸는 거예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가 달라지느냐? 이 부분이 달라져. 이 부분이 포텐셜 파트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원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다. 그리고 이 길이가 x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을 해서 파동 함수를 가질 거예요. 이 파동 함수를 어떻게 구하냐? 얘를 구할 거거든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돼. 이 경우는 포텐셜이 어떻게 될까요? Vx는 마이너스 4파이 쓰는 대로 x분의 g2제곱이라는 포텐셜을 느끼고 있죠. 그죠?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줄 거야. 얘를 원자를 풀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고 하모닉 오실레이터이다. 여기 벽이 있고 질량이 m인데 이게 스프링으로 스프링 함수가 k다. 그럼 얘가 느끼는 얘도 파동 함수를 가질 거라는 거지. 얘도 입장이긴 하지만 양적하게 하면 얘는 파동이거든. 그럼 얘도 어떤 파동 함수로 표현이 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얘도 얘를 푸는 거야. 얘도 얘를 푸는데 뭐가 달라지죠? 이제는 얘가 느끼는 포텐셜이 달라지는 거야. 얘는 포텐셜이 뭐가 될까? 얘는 그냥 2분의 1 k x제곱이 될 거야. 얘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2분의 k x제곱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슈레딩거 방정식은 얘를 푸는 거야. 얘.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포텐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입자가 느끼는 포텐셜이 어떨 때는 이 식이 됐다가 어떤 때는 이 식이 됐다가 어떤 때는 또 다른 식이 된다는 거죠. 계속 여기 바꿔지는 거예요. 여기 바꿔지면 당연히 요걸 풀어서 나온 사이 x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처음으로 얘를 이제 풀어볼 텐데 근데 가장 간단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지만 얘가 0이 되는 케이스가 가장 간단한 케이스라 더 이상 간단할 수가 없는 케이스라고. 다음 시간에는 이게 0인 케이스를 풀 거예요. 근데 이게 0일 때가 어떨 때라는 거죠? 포텐셜이 없을 때라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빈 3자, 1차원 빈 3자. x 이퀄 0, x 이퀄 l에 그냥 가느다란 철사가 있어. 철사 같은 게. 그래서 여기에 전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 케이스 얘도 1차원으로만 전자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0부터 L 사이에서 1차원으로만 전자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때 전자도 파동처럼 행동할 거거든요. 얘가 파동 함수로 표현이 될 텐데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를 구할 거란 얘. 얘를 구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포텐셜이 필요해요. 포텐셜.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전자로만 들어갔으니까 얘는 포텐셜이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될 거라는 0. 그래서 이게 이 항이 딱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파티클이너 원디멘저널 박스라고 해요. 1차원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자에 전자 하나 딱 들어갔을 때 얘의 파동 함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이제 다음 시간에 주세요. 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어디로 넘어지게?